사실 요즘 뭐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시고 계신데 과연 여러분들 회사에서 또는 뭐 기술을 하시는 분이든 회사에 계시는 분이든 정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또 아니면 사용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셨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어렵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답을 드리고 싶었고, 또 정책이나 또 기술을 공부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앞으로 그럼 어떤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제가 한 2가지 정도 실제 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2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물류, IT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물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시겠지만 저희가 왜 어디 지하철을 타고 가든 뭐 택시를 타고 가도 약속 시간에 제대로 도착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가 있듯이, 사실은 해상 물류든 항공 물류든 정말 제대로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 항구가 많이 혼잡하다거나 아니면 파업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자연재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예전에는 사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걸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실 파업 한번 일어나면 파업이 일어나면은 한 항구에서 16시간, 뭐 많게는 하루 종일 대기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하루 기다리면 되지가 아니라 사실은 물류를 싣고 간 배가 그 다음에 내륙 운송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트럭들한테 또 넘겨야 되고, 이제 그것들이 또 다 비용이 되고, 또 고객들한테는 제대로 인벤토리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렇게 이제 연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할 수가 있죠. 뭐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뭐 트위터 같은 걸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종 이 리스크에 해당되는, 그게 뭐 지진이나 태풍, 파업 이런 리스크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위험을 미리 리스크 스코어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코어링 해준 거를 가지고 이게 이때쯤 되면은 좀 위험하겠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은 미리 대체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항구로 가지 말고 다른 근처의 다른 항구로 갈 수 있게끔 이제 미리 저 앞에 시점에서 지정을 해주면 대기하는 시간, 또 그런 거로 인한 비용 손실, 그런 걸 감수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고객들한테 제대로 적시에 물류를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신뢰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직접 현재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제 2번째 사례는 제조 사례입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제 많은 부분 앞에서도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공장의 사례인데, 이게 자동차 공장일 수도 있고 뭐 냉장고 공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마지막에 품질 관리를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뭐 혹시 흠집이 없나 이런 걸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정확도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뭐 발견을 못 하기도 하고, 또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해봤냐면은 딥러닝으로 저기 카메라를 붙입니다. 공장 라인에 카메라를 붙여서 저 영상을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뭔가 흠집이 있거나 뭔가 다른 결함이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유형을 판정해내고 흠집을 이렇게 검출해내는 이런 걸 했는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단지 사람이 발견하는 걸 그냥 기계로 카메라로 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이거를 해보니까 사실 사람이 눈으로 육안으로 검출할 수 없는 것들도 이 카메라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가 검출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300% 이상 검출률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세스도 좀 개선을 했고 공정도 개선을 하고 그거를 인한 결국은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갔고, 또 그걸 통해서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간 그런 사례. 그래서 제가 지금 2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현재 기업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사례고요. 근데 사실은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수십 년간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얘기가 되오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 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왜 각광을 받게 되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3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하드웨어의 발전인데요. 데이터는 지금 작년에 16제타바이트였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2020년이 되면 한 163제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갤럭시 S8이 64GB고 이게 한 8mm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163제타바이트 정도로 쌓으려면은 이 에베레스트 산이 한 253개 정도 있어야 되는 정도 높이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한 500바퀴 이상을 돌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양의 데이터가 이미 저희가 이제 다룰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저희는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프로젝트로 시작하고 한 거는 한 2012년 정도부터 했습니다. 한 6년 됐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집계형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게 원인이 왜 이렇게 됐지라는 걸 분석하는 집계형으로 시작을 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그런 프리딕티브형 그런 분석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쓰기 시작했고요. 한 2015년 정도부터는 이제 딥러닝도 많이 번창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했고, 또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강화학습 알고리즘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러면 예측을 했고, 그러면 내가 어떤 대안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까지 제시해주는 처방형 분석까지도 사실은 알고리즘들이 지금 이미 발전을 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드웨어 얘기도, 또 클라우드 얘기도 아까 대례저도 잘 해주셨고 흥미있게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GPU, CPU 알파고 할 때도 한 1200대, GPU 한 176대를 썼는데 이제 딥러닝을 더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TPU도 나왔죠. 근데 TPU 같은 경우는 한 30배 정도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옛날에는 언프라미스로 그냥 다 알아서 자기가 다 하드웨어를 구축했어야 됐다면 이제는 클라우드로 굉장히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비용도 사실 경쟁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조건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AI 이런 단어를 얼마 전까지 잘 사용도 안 했었죠. 인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을 얘기하면은 고객들이 처음에는, 요즘은 많이 안 그러시는데 이거 그냥 한 번에 딱 뭔가 마술 지팡이처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하다 보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가 많은 건 사실인데 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들이 다 제각각이죠. 일단 그리고 저희들이 가비지가 들어가면 가비지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가 우선 되게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다 사일로로 저장이 돼 있고, 또 조직도 다 달라서 세워도 안 되고, 그리고 똑같은 데이터의 의미인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구멍 난 부분도 되게 많고, 또 중복된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쓰면 참 좋겠는데 그냥 쓸 수가 없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게끔 정제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한 6개월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한 3개월 이상은 이 데이터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마켓 밸류가 아마도 가장 높은 직종, 또 전문 영역인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그냥 뽑아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마켓 디맨드가 높은 만큼 이런 전문가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기존의 현업의 업종 전문가, 그 다음에 통계학 전문으로 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양성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가 없는데 데이터는 많고, 근데 어떻게 분석을 하지? 어떻게 하면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혹시 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딥러닝, 이제 아마 학교에서도 거의 딥러닝은 C, 자바 배우듯이 배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카페, 맥스냅, 토치,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게 다 오픈소스입니다. 다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고객들이 이거 우리도 딥러닝 더 텐서플로우 써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실제로 해 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이 알고리즘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데이터를 가지고 뭘 분석하는지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그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사실은 그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모델링이 그 데이터 유형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프로블럼 어떤 프로블럼을 해결하고자 하는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그냥 프레임워크만 있다고 이걸 그냥 딱 갖다 쓰실 수 없다는 게 현실이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열심히 뭐 아까 영상 분석을 하던 뭐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걸 구축을 해놨어요. 그럼 한 정확도 95%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딱 런타임에 이제 운영 시스템으로 딱 넘기고 그리고 그냥 둬서 한두 달 지나면 이게 정확도가 95%가 아니고 한 90% 이렇게 점점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 저희가 왜 공부를 해도 학습지 저희가 공부한 그 학습 내용 외에 또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 공부했던 거 가지고 그냥 시험 보면은 점수가 같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그래서 계속 우리 외부의 환경,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그 변화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 자체도 계속 튜닝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이 IT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가 계속 기술이 새로운 게 나와서 참 힘든 그런 인더스트리이기도 한데, 그런데 또 이런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들을 저희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들이고 또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을 4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데이터 준비, 정제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을 위한 기술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데이터 들어온 거를 검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정도의 큐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걸러내거나 중복을 제거하는 이런 정화, 클리닝도 필요하고 또 빠져있는 부분들을 인리치먼트 시키거나 오그멘테이션 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뭐 시멘틱 매칭이라던가 그래서 똑같은 단어, 다른 단어를 똑같은 의미인데 사용했다 이런 거를 좀 같이 맞춰준다거나 하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정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석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양성하기도 되게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래서 고민을 한 게, 그러면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오토노머스 어널리틱스, 그대로 해석하면 자율 분석인데요. 그래서 분석을 자동화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제가 분류를 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거나 예측을 하고 싶을 때 보통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떤 툴을 가지고 모델링을 합니다. 여러 분석 함수를 써서 모델링을 하고 또 다시 테스트해보고 다시 파라미터 고쳐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러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자동화해보자, 그걸 자체를 자동화해보자 해서 저희는 지금 몇 가지 영역에 대해서 EDA하고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션하고 이런 영역에 대해서 내가 분류를 하고 싶어 그러면 분류를 잘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줍니다. 나 이거 분류해줘라고 하면 자동으로 전체 이 툴이 저희 브라이틱스 AI가 돌아서 자동으로 어떤 모델이 가장 좋다, 가장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는 걸 추천하고 거기에 필요한 파라미터까지 추천을 해주는 이런 기술들을 지금 확보를 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딥러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딥러닝을 그냥 딱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목적에 맞게 튜닝 또는 이제 새롭게 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딥러닝 최적화 라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NN, RNN 이런 네트워크 얘기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분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분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딥러닝에 대한 네트워크 모델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내가 네트워크 레이어를 내가 이거 한 20개 정도만 써도 될지 한 56개 정도까지
하는 게 더 좋을지 결과가. 근데 그렇다고 마냥 깊게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깊게 되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네트워크 레이어를 만들고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또 그 학습시키는 그런 데이터 셋은 어떤 정도로 배치 셋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학습시키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것들 저희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사실 좀 집대성해서 딥러닝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고 한 이 정도 준비해서 하면은 뭐 학습 속도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한 2배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인데요. 이 튜닝 기술에서 마지막인데 튜닝이 사실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말 들어보셨겠지만 전이학습 그러니까 이건 사실 튜닝에만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앞단에 학습하고 모델링 하는데도 이제 필요한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거죠. 말하자면 학습해 놓은 걸 재활용하는 건데요. 그 만약 저희가 결함 탐지 모델을 처음에 뭐 유리 표면에 의한 그 결함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면은 이걸 다 처음부터 다시 뭐 만약에 이걸 자동차 도장에 할 때 다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리했던 모델을 가져다가 거기서 조금만 바꿔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뭐 새로운 프로덕트 모델이 들어왔다, 뭐 새로운 도형 모양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전에 했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사실 데이터 테크놀로지들을 저희는 이제 가장 저희 고객 그 기업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저희가 적용하는 기술들을 조금 요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건데요. 가운데 플랫폼 저희는 대부분 모든 거를 실제로 고객들한테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을 하지만 중간에 이제 플랫폼 레이어로 저희가 이런 걸 공통적으로 제공을 해드려서 훨씬 더 그 빠르고 그 TCO가 좋게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IoT 플랫폼 인세이터라는 게 이제 아까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또 그 챗봇 플랫폼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저희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 넥스플랜트라는 그런 솔루션이 있고 또 비즈니스 솔루션으로는 리테일 쪽에 넥스샵 그리고 협업 솔루션 EFS라는 게 있고 또 물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첼로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있고 또 퍼블릭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하고 제휴를 해서 브로커리지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제가 3가지만 그 플랫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그리고 이 앞에 이게 지금 사실 전시가 되고 있고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 목적은 어떻게 여러분들 기업의 그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전시장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브라이틱스 AI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기능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특징적으로는 한 3가지 됩니다. 모델링을 아까 자동화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제일 어드밴스드한 그 처방형 알고리즘 그 정도까지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모든 구조가 분산 병렬 처리 인메모리 구조로 함수도 다 인메모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0배 정도 빠른 그런 분석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실 저희는 인공지능을 이제 서비스로 보면 3가지, 그 분석형, 그리고 대화형, 그 다음에 시각형 이렇게 서비스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대화형에 해당되는 컨버세이셔널 인공지능 챗봇 플랫폼이 브리티입니다. 그래서 브리티도 그 뭐 시연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인공지능을 하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 사실은 학습 기간입니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그 학습을 위한 정답지를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거를 러닝하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거 자체를 좀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녹취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대화 모델을 자동으로 뽑아내게 하는 Q&A를 자동으로 뽑아내게 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대화를 그냥 명령어만 치고 명령어에 대해서 답만 하고 이런 건 상당히 간단한데 사실 기업에서 챗봇을 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만약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다. 근데 이 고객은 뭐 만약에 센터 위치 같은 거 물어보다가 갑자기 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맥이 다른 것들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얘기했던 걸 까먹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문맥 관리를 좀 제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화 의도도 좀 마치 사람이 얘기할 때 뭐 내가
냉장고를 주문했는데 이게 배송이 언제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사람은 금방 이게 배송을 알려달라는 거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기계가 잘못하면 주문했는데라는 것만 이해하고 주문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인텐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 부분 한 95% 이상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거래하는 거, 데이터들에 대해서 훨씬 신뢰를 가지고 거래하고 인증을 하기 위한 이제 분산 원장 구조가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저희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 그 이더리움이나 하이퍼레저라는 그런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가 경험 자산을 좀 축적을 시켜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이미 쓰고 있는 그런 표준화된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저희는 이것도 좀 기업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컨슈머들이 비트코인 하는 이런 구조로 다 하려고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 성능이 잘 안 나와서 일정한 그 스테이크 홀더들만이 이 채널로 연결돼서 합의하면 되는 그래서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기업향으로 만들어서 좀 더 빠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실 인증을 할 수도 있고 뭐 결제를 대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에 맞게 해당되는 서비스를 쉽게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사실 그러면 이게 진짜 적용된 사례들이 있나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한 이미 70여 개 이상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중에 뭐 사실 제조부터 많이 시작을 했고요. 제조, 마케팅, 금융, 헬스, 물류, IoT, 보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사례로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제조 사례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에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사업부도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지 보전. 이게 뭐냐면 설비가 상당히 비싸고 뭐 한 설비가 수십억짜리가 있을 수 있고 뭐 수백억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설비가 그냥 딱 고장이 나버리면 생산이 중단이 되는 거고 그거로 인한 사실은 생산의 차질 그리고 매출의 저감 이게 엄청난 로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뭘 원하냐면은 이거를 언제쯤 내가 유지 보수를 하면 될까? 언제쯤 얘가 고장이 날까? 이 고장 나기 전에 얘를 고쳐주거나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유지 보수 시점을 예측하는 걸 저희가 이제 예지 보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서 하면 생산이 쭉 끊임없이 연결이 돼서 생산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그 효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다 대부분 머신러닝, 딥러닝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설비에 뭐 하여튼 거의 뭐 수백만 개 정도의 데이터 셋이 들어오고 또 설비의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뭐 수십 개의 공정을 거쳐서 이 데이터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설비 자체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건강 상태 모니터링한 거에 플러스 어떻게 얘네들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볼 때 언제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내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최적 시점이 언제다, 유지보수 언제 해라 이런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뭐 동일한 기술을 써서 뭐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뒤에 고장 날 거를 예측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도 제조 사례인데요. 사실 맨 끝에서 품질이 이상이 있을 때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왜 이 공정 수십 개를 거쳐오는 동안 어떤 인자에서 고장이 난 거지? 라는 걸 사실 알아내는 게 원래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그 품질 이상의 원인을 분석해내는 이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원인을 뭐 사실 찾아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잘못되는 원인이 한 100가지가 있었으면 그동안 한 50가지밖에 몰랐는데 계속 찾아내서 한 90가지 정도 찾아낼 수 있으면 그만큼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사실 이런 모든 게 사실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현업 전문가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찾아내고 있는 건데 뭐 품질 이상을 주는 원인 인자를 다 이제 일단은 다 추려내고 뭐 클러스터링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가 어떻게 있었지? 그럼 이게 재현성이 있는 건가?
그리고 뭐 같은 온도, 뭐 농도라도 우리 사람도 열이 난다. 열이 난다는 게 꼭 아프다는 게 아닐 수 있고, 땀이 난다. 이것도 땀이 운동을 막 해서 땀이 날 수도 있고 정말 감기가 걸리고 아파서 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영향도가 서로 있는 인자들이 뭔지도 또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모델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원인, 이건 뭐 아주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최종적으로 원인 인자의 1, 2, 3위가 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제조가 아니고 마케팅 사례인데요. 사실 이 세일즈, 영업, 그 다음에 아니면 상품 기획자들의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목적은 많이 파는 거죠.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많이 팔려면, 얼마나 팔릴까? 내가 오늘 1000대를 팔고 싶어. 그러면 1000대가 물량이 있어야 그렇게 팔리는 거고, 1000대를 팔 수가 있는데, 물량이 없으면은 그렇게 못 파는 거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는 가장 고민이 판매량을 예측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모션을 할 때, 이 프로모션을 하면 얼마나 팔릴까? 이걸 또 예측을 할 수 있기를 굉장히 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측을 정확하게 할수록 적기의 물량을 공급하게 되고, 인벤토리 안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적절한 그 시점에 또 마케팅 정책도 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인데요. 판매 실적 데이터, 뭐 그다음에 매장의 기본 특성 정보, 그다음에 프로모션은 뭐 어떻게 할 건지, 디스카운트를 해줄 건지, 뭐 기프트를 줄 건지, 뭐 끼업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그리고 그거를 또 과거 데이터랑 분석을 해서 내가 프로모션을 하고 나서 한 그 기간 동안에 한 47주 차에는 어느 정도 팔릴 것이다. 이런 걸 예측을 하게 되면 이제 인벤토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판매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챗봇 뭐 계속 여러 뭐 제품 또는 서비스들을 보셨을 텐데, 사실 기업에서의 이 챗봇은 저희는 이미 저희 사내 메신저인 낙스 메신저라는 게 있고 그거에 이제 저 챗봇이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가 모바일 앱도 굉장히 많고 사내 뭐 ERP 시스템, SCS 시스템, 뭐 출장 시스템, 뭐 사회 강의 결제받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어떨 때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뭘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굉장히 짧게 그냥 딱 정말 카카오 채팅 하듯이 채팅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비교를 하면은 우리 사업부 실적 이런 것들 물어보고 바로바로 여러 가지 형태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이게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사실 블록체인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한국에서 빠르게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사에서 보통 요즘은 에코시스템 많이 연결돼가지고 제휴사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에만 들어가서 하려고 그랬더니 제휴사로 이커머스 사이트로 갔더니 거기서 또 내가 다시 등록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사실은 그게 인증 때문이고 신뢰 때문인데 그걸 어떻게 쉽게 해줄 수 없을까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다 제휴가 안 된 C사, D사가 있으면 사실 사용자가 다 들어가서 다시 등록하고 뭐 계정 받고 인증받고 해야 되는데, 이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보 공유를 해줘서 자동으로 이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인증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사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사실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모바일 이런 게 사실 다 데이터 기반이라서 저희는 그걸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게 모두 사실 소프트웨어 기술이고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이고 프로덕트는 소프트웨어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코드, 소프트웨어 기술을 발전시키는 비전은 뭐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소프트웨어를 하는 분들, 모든 분들 또는 같은 기업, 저희 같은 IT 서비스 회사에서 생각하는 비전은 이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작게는 우리 회사 또는 우리 고객의 비즈니스를 정말 변화시켜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한국 IT, 한국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도 훨씬 발전시킬 수 있다. 또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만이 아니라 정말 더 여러 가지 새로운 인더스트리에 정말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꿈으로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게 실현이 되려면은 한 3가지 정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보는데요. 그게 기술과 사람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사실 저희가 뭐 회사 안에서만 또는 뭐 연구소 안에서만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저희는 지금 세계 한국 포함해서 5군데 이제 연구 거점 그리고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텔아비브, 서울, 실리콘밸리, 시애틀에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런 거점들을 활용을 해서 사실 스타트업도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들도 요즘 굉장한 에코시스템 잘 형성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훌륭한 기업들 굉장히 많이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을 통해서 기술을 좀 같이 교류하고 또 사용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학들,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드밴스한 걸 하고 있는 이런 대학들하고 산학을 통해서 이런 기술적인 투자를 통해서 저희 역량을 더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은 방법은 2가지죠. 뽑거나 아니면 키우거나. 그래서 2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뽑는 건 뭐 저희서 뭐 박사급, 석사급, 뭐 학사급도 다 해외 대학, 유수한 대학들 나온 분들 많이 뽑고 있고, 그리고 또 경력을 가진 분들, 애플, 뭐 HP, IBM, 또 사실 국내 여러 좋은 소프트웨어 회사 출신 분들도 저희가 많이 뽑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기술자들도 어떻게 하면 더 이 기술을 많이 습득을 시켜줄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전투를 가장 많이 하는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인 것처럼,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을 계속 많이 해보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다양한 기술로 해보는 것이 역량을 가장 높이는 방법인데,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글로벌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연구소 거점들하고 이제 한국의 엔지니어들 보내기도 하고 오기도 하면서 이제 기술을 서로 트레이닝도 받고 또 프로젝트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문화입니다. 문화는 사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정말 내가 이 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신나서 자발적으로 할 때 그 기술의 발전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저희는 뭐 애자일 이것도 10년 이상 된 방법이지만, 애자일 코어 팀이라 그런 팀을 저희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한 수백 명 이상 되는데, 애자일에 필요한 당연한 사용자 중심으로 하고 빠른 스프린트로 개발하고,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것 이제 뒤에 2개인데, 처음에 내가 업무를 맡았을 때 또는 그 어떤 전체 홀 프로덕트를 개발할 때 페어로 개발을 하게 합니다. 페어로. 그래서 보통 생각하면 페어? 왜 한 사람이 할 걸 둘이 개발하지? 그러면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사실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코딩만 하는 게 아니고 한 50분 정도는 고민을 합니다. 이걸 내가 로직을 어떻게 짜지? 디자인을 어떻게 하지? 한 10분 동안 코딩하거든요. 그거를 2사람을 시키면 2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페어 팀이 액트 팀이 일하는 데 가보면 되게 시끄러워요. 다 계속 둘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업무에 대한 습득도 굉장히 빨라지고 상향 평준화가 되고, 그리고 또 호울 팀이라는 거에서 개발자만이 아니라 프로덕트 매니저, UX 디자이너, 개발자, 아키텍트 다 모여서 호울 팀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커뮤니케이션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계속 개발에 대한 문화를 좀 더 신바람 나는 문화,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회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꼭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에 더 많이 참여하고, 또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기술이 더 발전하고, 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더스트리가 커가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태계에 또 같이 지원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이런 사실 IT 인더스트리 전체를 저희가 좀 발전시키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